자, 인지적 명확성 앞에서 배우셨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인지적 명확성이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자, 이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법이 있다. 이 상담 기법도 9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9번까지 나와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암기법 원, 단, 복, 구, 가, 강, 제, 비, 자입니다. 자, 원단, 복구가, 강제, 비자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글자, 앞에 있는 글자. 원단, 복, 구, 가, 강제, 비, 자. 순서대로 깔아놨어요. 첫 번째가 원인과 결과 착오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착오. 원인과 결과 착오인데요. 자, 원자에 밑줄 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느낌 오십니까? 네, 해결책입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건 유형이에요. 이건 유형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담 기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담 기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내담자의 유형과 자, 해결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 착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논리적 분석 해결책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입니다. 단순 오정보의 오류입니다. 단순 오정보의 오류. 그 오자가 한문으로 그릇될 오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보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복이죠. 복잡한 오정보입니다. 복잡한. 여기는 단순한 거고 여기는 복잡한 오정보다. 잘못된 정보. 자, 복잡한 오정보도 마찬가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 체계를 재구성한다는 것도 들어있어요. 자, 정보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분석이 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 뭐 논리적 분석이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체계를 재구성한다 라고 하는 측면. 복잡하니까 논리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성 결여입니다. 원단 복구가 하니까 구체성 결여. 자, 내담자의 유형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해결책은 구체화시키기가 바로 구체성 결여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된 불가피성, 불가능성인데 다섯 번째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가정된 불가능성만 쓰세요. 그냥 가정된 불가능성입니다. 자, 가정된 불가능성은 논리적 분석 격려하기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 분석, 그 다음에 격려하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된다. 보시면 논리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있죠. 논리적인 분석 부분이 해결책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 왜냐하면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분석을 해주면 도움이 되니까요. 여섯 번째는 강박적 사고입니다. 강박적 사고, 강제 비자 남았거든요. 강박적 사고는 REBT 기법, 엘버트 앨리스의 REBT 기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제한된 의사소통입니다. 제한된 의사소통. 자, 제한된 의사소통의 해결 방법은 저항에 다시 초점 맞추기인데 제한된 의사소통의 이유가 바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항 다루기 해도 됩니다. 저항을 다루기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비난하기.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이나 상담자를 비난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난하는 문제 유형이라면 직면, 논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논리적 분석과 직면이 필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이 비난하기의 문제에서 직면은 이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 비난하기는 상담자에 대한 비난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겠죠? 자기인식의 부족이 마지막입니다. 자기인식의 부족. 자기인식의 부족이 있는 유형은 은유나 비유. 은유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내담자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앞에 글자만 봅니다. 원단, 복구, 가. 그 다음에 강제, 비자.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저는 지금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에 대한 유형과 그 다음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 착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단순 오정보의 오류, 세 번째가 복잡한 오정보, 네 번째가 구체성 결여, 다섯 번째가 가정된 불가능성, 여섯 번째가 강박적 사고, 일곱 번째가 제한된 의사소통, 여덟 번째가 비난하기, 아홉 번째가 자기인식의 부족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논리적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 자, 원인과 결과의 착오도 논리적 분석이 필요하고 복잡한 오정보도 논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문제 분석.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정된 불가능성도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비난하기도 논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논리적인 분석이 해결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기법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별표 3개 치시고요. 첫 번째가 유머, 두 번째가 계약, 세 번째가 리허설, 네 번째가 경청, 다섯 번째가 반영, 여섯 번째가 명료화, 일곱 번째가 해석, 여덟 번째가 환원, 아홉 번째가 수용, 열 번째가 구조화, 11번이 요약, 12번이 직면, 13번이 공감, 14번이 침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무원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 기술이 최근에 출제가 된 건데요. 그 공무원 기출 적용에 별표 2개 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초 상담 이론에서 많이 거론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머입니다. 적절한 유머는 필요하죠. 내담자로 하여금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머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밑줄이요. 유머의 주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입니다. 목표 달성 과정과 최종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합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허설입니다.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도록 한다. 연습에 동그라미, 미리 연습하는 것을 리허설이라 하죠. 그 다음에 경청입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경청이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들어간다는 거. 이 경청의 대상에는 행동, 비언어적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행동의 동그라미. 반영입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감정의 동그라미,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참신한 다른 말로 부연하는 것이다. 자, 다른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이 나오는데, 내담자의 감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신한 다른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을 바로 감정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영하기는 내용 반영, 의미 반영, 감정 반영 등이 있으며 집단 상담에서는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사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 반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영 기법이요. 자, 말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반영, 한문으로 돌이킬 반자에 비칠 영자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영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명료합니다. 내담자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다른 말로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게 하거나 상담자가 이해한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바로 명료화가 되겠습니다. 해석입니다.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입니다. 의미 전달의 동그라미요. 의미 전달할 때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신 분석 상담에서 많이 쓴다 그랬었죠. 환원입니다. 환원은 맨 끝에 바꾸어 말해줌, 그 자리에 밑줄이요. 내담자의 말을 듣고 상담자가 자기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 말해주는 것을 바꾸어 말하기 또는 환원이라고도 합니다. 수용입니다. 내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밑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어로 acceptance예요. 이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 배우셨죠? 네, 상담 과정의 본질, 제조건, 목적에 대해 상담자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상담의 구조화라고 일반적으로 상담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요약입니다. 축약이라고도 하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상담을 자연스럽게 전결되도록 유도, 동시에 상담 도중에 나타난 문제점, 진행 정도, 다음 단계 계획의 파악,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주는 겁니다. 파악 오른쪽에 정리라고 써주시면 도움이 돼요. 직면입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주어 내담자가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그 자리 밑줄. 맞닥뜨림이 직면이거든요. 맞닥뜨리도록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과정이 바로 직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도 직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하는 것도 직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3번 공감입니다.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동참하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공감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면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동의어는 감정이입입니다. 침묵입니다. 상담자는 부질없이 침묵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려 보다가 내담자가 무엇인가 반응을 기대할 때 적당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침묵 활용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침묵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는 밑에 있어요. 또 자, 침묵을 섣불리 깨뜨리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이 되겠죠. 그러면 내담자가 침묵을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칠 준비하세요. 탐색입니다. 두 번째가 저항입니다. 세 번째가 혼돈입니다. 네 번째가 사고 중지입니다. 4가지의 동그라미 쳤죠. 첫 번째, 탐색으로 인한 침묵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음미하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간추려는 과정에서 침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깨뜨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항으로 인한 침묵입니다. 상담자에 대한 저항으로 상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침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담자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에 대한 저항으로 침묵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으로 인한 침묵입니다. 상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침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이야기하는데 상담자가 어떤 말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혼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담자가 이걸 빨리 간파해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사고 중지를 위한 침묵입니다. 실제로 할 말을 다 해서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할 말을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사고 중지가 계속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보통 저기 위에 14번에서 침묵을 활용하라 라고 하는 기법은요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탐색으로 인한 침묵이 있다. 탐색으로 인한 침묵은 깨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 해석 기술 보겠습니다. 거기 3번과 5번에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 자리에 별표 하나씩 쳐주세요. 3번, 5번. 3번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갑니다. 해석은 내담자 말에 대해 상담자가 자신의 판단을 섞어 대화하는 반응하는 대화 기술인데요. 자, 여기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판단을 섞었다라고 했어요.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이해거든요. 자,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이라 한다. 근데 이제 이 이해가 바로 뭐냐면 상담자의 판단이에요. 이 상담자의 판단을 섞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내담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상담자는 나름대로 내담자의 문제 상황, 내담자의 행동 등을 보는 틀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틀을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통찰의 동그라미. 해석의 목적은 통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찰 또는 새로운 깨달음,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음이 통찰이거든요. 새로운 깨달음을 인도하려는 시도가 됩니다. 해석은 일종의 검증되지 않은 가설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끊어요. 이 가설이 내담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담을 급진전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 가설을 내담자가 동의해줬다, 받아들여줬다라고 한다면 이 해석 기술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해석은 사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상담자의 중거체제를 드러내놓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해석 기술을 통해서 내담자의 중거체계는 일종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내담자의 준거체제가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상담자의 준거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담자의 준거체제,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관에 사로잡혀 객관화시키지 못했던 여러 사태들이 상담자의 해석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석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